한국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항의도 협박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그 침묵을 가볍게 넘겼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정밀하고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믿었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평가했습니다. 기술만 얻으면 된다는 오만함 속에서 우리는 신뢰를, 관계를, 그리고 스스로의 자격까지 잃었습니다. 한국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무 말 없이 시스템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기술을 산 줄 알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고백합니다. 사연 시작 전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비드 로베르트라고 합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태어나 유럽연합 군사정책연구소에서 20년째 군사전략 분석관으로 일해왔어요. 제 전문 분야는 무기체계 수출 협정, 방산 파트너십 조율, 그리고 다국적 군수협력 프로그램 설계였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건 순전히 우연이었어요.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했는데 졸업 무렵 우연히 참석한 나토 안보 세미나에서 군사기술 분석의 매력에 빠져버렸거든요.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국방산업은 언제나 민감한 분야였어요.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영국의 타이푼 시스템까지 어느 나라의 기술을 받아들이느냐, 어디에 예산을 배분하느냐에 따라 외교의 방향도 바뀌곤 했죠. 저는 그 모든 협상과 이해관계의 중심에서 항상 현실적인 해법을 고민해왔습니다. 그래서 감정보다 계산을 믿었어요. 협력보다 효율을 중시했고요. 정치는 감성으로 움직이지만 군사 시스템은 철저하게 이성적이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20년간 수많은 계약을 분석하면서 저는 하나의 철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협력은 결국 이해득실의 계산이라는 거였어요. 각국의 정치적 수사나 우정 어린 발언들은 그저 포장지일 뿐이고 실제로는 누구나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냉정한 현실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상대방도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사고할 거라고 전제했습니다. 신뢰나 도덕적 의무 같은 건 계약서에나 적힌 미사여구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2년 전 저는 폴란드 정부의 요청으로 국방자문관 자격으로 바르샤바에 파견되었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어요. 한국과 체결 예정이던 대규모 무기 도입 계약 FA-50 경공격기와 K9 자주포, 그리고 현지 조립공장 건설 프로젝트의 기술평가와 리스크 분석이었죠. 당시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의 최전선 국가로 떠오르고 있었고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통해 자주 국방의 상징을 만들어내려 했습니다. 처음 한국이라는 선택지를 들었을 때 솔직히 좀 의외였어요. 유럽에서 한국은 여전히 제조업 강국 정도의 이미지였거든요. 삼성, LG 같은 전자제품 회사들로 유명하지만 군사기술 분야에서는 아직 검증이 덜 된 나라라고 여겨졌죠. 물론 최근 몇 년간 K방산이 주목받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여전히 독일이나 미국 시스템에 비하면 대안 정도의 위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분위기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일부 고위 관료들과 정책가들은 한국을 단지 값싸고 빠른 공급처 정도로 여겼습니다. 기술만 넘겨받으면 한국과 멀어져도 상관없다는 발언이 회의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오가기도 했죠. 동양 애들은 어차피 우리 기준에 맞춰서 할 거야라는 식의 편견 섞인 말들도 들렸고요. 그때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한국은 꽤 까다로운 나라일 텐데 이게 과연 매끄럽게 갈까? 하지만 제 머릿속엔 여전히 관계보다 결과라는 원칙이 박혀 있었습니다. 제 본업은 신뢰를 따지는 게 아니라 계산을 따지는 일이었으니까요. 유럽식 사고에서 모든 협력은 언제든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거래였어요. 상대방도 그걸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그들도 결국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타협과 조정은 가능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 제게 한국과의 협력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는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의 계약을 성공적으로 분석하고 폴란드가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는 게 목표였거든요. 기술과 비용, 일정만 맞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안에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았죠. 처음엔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한국과 체결한 방산 계약을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한국의 주요 방산업체들도 FA-50, K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초기 공급을 위해 인력과 자원을 아낌없이 투입했어요. 양국 간 첫 합동기술 검토 회의에 저도 배석했는데 한국 쪽 기술진들은 철저하게 준비돼 있었고 응대 태도는 단호하면서도 유연했습니다. 그들이 준비해온 자료의 양에 저는 솔직히 놀랐어요. 단순히 무기 스펙을 나열한 게 아니라 폴란드의 지형적 특성,
기후 조건, 심지어 현지 정비병들의 기술 수준까지 고려한 맞춤형 운용 매뉴얼을 가져왔거든요. 한국 기술자 중 한 명은 유창한 폴란드어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6개월 동안 언어를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성에 폴란드 측 실무진들도 감탄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도 여전히 비즈니스적 성의라고만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려면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의 진심까지는 읽지 못했어요. 오히려 역시 동양 사람들은 완벽주의적이야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해석했죠. 그러나 상황은 곧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체결 3개월 후 정권이 교체되면서 새롭게 들어선 폴란드 총리는 기존의 계약 구조에 대해 재검토를 선언했어요. 당시엔 단순한 행정 절차라고 생각했지만 그 뒤에는 분명한 기류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 정부는 더 친서방적인 노선을 표방했고 한국과의 협력보다는 독일이나 미국과의 전통적인 파트너십을 우선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정부 내 고위 관계자 몇몇이 저를 따로 불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린 한국에서 기술만 가져오면 돼. 이후 운용은 독일이나 미국식으로 가는 게 나아. 한국 쪽은 너무 감정적이야. 계약 조건이 불합리하게 엄격해. 지금 와서 그들 눈치 볼 이유는 없지. 심지어 한 고위 관료는 어차피 기술 이전 받을 건 다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도해야지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기도 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들은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계산 가능한 거래로만 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산은 늘 그렇듯 너무 단기적이고 너무 일방적이었습니다. 마치 한국을 일회용 기술 공급업체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 폴란드 측에서는 한국의 동의 없이 독일 기술진과 비공식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의 일부 시스템을 독일의 PGH-2000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 측에서는 이런 변경이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사전 협의를 요청했지만 폴란드 정부는 우리가 산 무기는 우리 맘대로 개조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그런 가운데 한국 측으로부터 한 통의 정중하지만 단호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현지 조립 공장의 설계도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일정상 심각한 지연이 예상됩니다. 또한 사전 합의 없이 제3국 기관과의 기술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본 계약의 일부 조항 이행이 어렵습니다. 저는 기술팀의 사실을 확인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뭐 어때요? 어차피 거긴 제조업 국가잖아요. 우리가 가져올 건 다 가져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도해야죠. 늘 그렇듯이 한 엔지니어는 더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한국은 그냥 달래주면 되지 않나요? 돈 좀 더 주든지.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한국은 분명 계약 초반부터 경고하고 있었어요.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기술 이전도 무기 공급도 불가능하다고요. 하지만 폴란드는 그 약속을 너무 쉽게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처음부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결국 한국은 아무 말 없이 한 줄짜리 통보문을 보내왔습니다. 해당 계약 조항에 따라 정비 및 기술 지원이 전면 중단됩니다. 정비 중단. 그 한 줄은 곧바로 폴란드 전체 무기 도입 계획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건 단순한 공급업체가 아니라 자신만의 원칙을 가진 파트너였다는 걸요. 처음엔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비 몇 주 밀린다고 무슨 일이 나겠어. 기술적 문제야 현지에서 복구하면 되지. 폴란드 국방부 내부에서는 그렇게 아니란 목소리들이 오갔고 언론에도 아무런 발표 없이 조용히 넘기려는 분위기였어요. 심지어 한 고위 관료는 한국 애들이 협상용으로 압박하는 거 아니야? 조금 기다리면 다시 연락 올 거리라며 여유를 부리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공급국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비 중단이라는 말 한 줄로 계약 전 과정의 신뢰 기반이 무너졌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건 협상 카드가 아니라 관계 자체에 대한 최후 통첩이었어요. 그런데도 폴란드 정부는 여전히 기술적 문제 정도로만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문제는 연쇄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FA-51부 기체에서 초기화 오류가 발생했는데 한국의 원격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복구가 지연됐어요. 자주포 조립 라인에서는 핵심 부품 호환 문제가 발생해 공정이 중단됐고요. 정비 매뉴얼은 있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응용할 수 있는 철학은 현장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떠나면서 가져간 건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이해하는 관점이었던 거죠. 무기란 단순히 부품 조합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운용 사상과 해석 기준이 함께 전해져야 비로소 전력이 돼요. 그걸 처음으로 절감한 순간이었습니다.
K9 자주포의 화력 제어 시스템은 단순히 버튼을 누르면 되는 게 아니라 한국의 포병 운용 철학이 녹아있는 복합 체계였거든요. 그 철학 없이는 매뉴얼이 있어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어요. 폴란드 내부에선 책임을 놓고 서로 비난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인들은 한국이 갑자기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말하며 책임을 돌렸어요. 국방부는 기술 이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고 해명했고요. 하지만 실무진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먼저 어겼잖아. 기술 다 받아놓고선 우리 태도가 좀 심했지. 한국 쪽은 말은 없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됐어.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당초 자문 역할로 시작했던 제 위치가 어느새 내부의 양심과 외부의 판단 사이에서 갈라지는 경계가 되어 있었거든요. 폴란드 정부는 제게 한국 측과 재협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저는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이게 단순한 기술적 갈등인지 아니면 더 근본적인 신뢰의 문제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거든요. 그 즈음 아직 현장에 남아있던 한국 기술진 한 명이 조용히 짐을 싸고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와 잠시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아무 말도 없이 가십니까? 그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상대도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죠. 무기는 힘이 아니라 신뢰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가 덧붙인 말이었어요. 그 말이 가슴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지금 우리 폴란드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어요. 기술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동안 한국 측에서 보내온 모든 서류를 다시 꺼내 살펴봤어요. 계약서부터 기술 매뉴얼까지 하나하나 다시 읽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문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상호 신뢰, 공동 책임, 지속 가능한 협력. 우리는 그런 표현들을 그냥 외교적 수사라고 여겼는데 한국에게는 실제 행동 지침이었던 거예요. 특히 기술 이전 조항을 보면 한국은 단순히 기술만 넘겨주는 게 아니라 기술을 함께 발전시킬 파트너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지화 과정에서도 폴란드의 독자적 판단보다는 양국 기술진의 공동 검토를 원칙으로 했던 거죠. 우리는 그걸 간섭이라고 받아들였지만 그들에게는 책임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우린 도대체 뭘 했던 걸까? 기술을 갖췄다는 자만 예산만 확보하면 된다는 환상, 상대를 파트너가 아닌 공급업체로만 본 경솔함. 그리고 그 모든 착각의 끝에는 한국은 그냥 팔기만 하는 나라일 거야라는 뿌리 깊은 오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우리는 처음부터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이 벌어진 건 계약 체결 7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FA-50 항공기 실물 조립 시연이 예정돼 있었고 현장에는 국방부 차관, 업체 관계자, 저를 포함한 외국인 자문진, 그리고 한국 기술진 2명이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대부분의 기술 지원을 중단한 상태였지만 계약상 의무 때문에 최소한의 참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실전용 엔진 연동 테스트 중 기체 내부의 보조 장비가 동작하지 않았어요. 작은 결함 같아 보였지만 문제는 단순히 기계가 멈췄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을 복구할 수 있는 기술, 인력도 매뉴얼도 해석할 수 있는 체계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거든요. 폴란드 기술진들은 매뉴얼을 뒤적이며 당황했지만 그 안에 적힌 기술적 설명만으로는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현장은 곧 혼란에 빠졌고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폴란드 측 실무자는 당황해하며 한국 기술진에게 책임을 묻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왜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죠? 매뉴얼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질책 섞인 말들이 오갔죠. 그중 한 한국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 상황은 저희가 2개월 전 이미 예측하여 부품 정합성 매뉴얼과 사전 정비 매뉴얼을 요청드렸던 부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그러나 내부 방침상 공유할 수 없다고 회신하셨고 저희는 그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은 일순간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들의 경고를 무시했고 그 대가를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을요. 사실 그 전부터 저는 한국 측의 태도에서 이상한 일관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모든 계약 문서에서 반복되던 단어 하나 신뢰. 우리는 그 단어를 가볍게 여겼고 그들은 그 단어 하나에 모든 시스템을 걸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단순히 기술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운용하는 철학까지 함께 전수하려 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철학은 필요 없고 기술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더 충격적인 건 그 한국 기술자가 꺼내 보인 문서였어요.
그것은 2개월 전 폴란드 정부에 보낸 공식 요청서였는데 정확히 오늘과 같은 상황에 대한 예측과 대응 방안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 방식으로는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전 검토와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폴란드 측 답변은 단 한 줄이었어요. 해당 사항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 돌아와 처음으로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우린 도대체 뭘 했던 걸까? 기술을 갖췄다는 자만 예산만 확보하면 된다는 환상, 상대를 파트너가 아닌 공급업체로만 본 경솔함. 그리고 그 모든 착각의 끝에는 한국은 그냥 팔기만 하는 나라일 거야라는 뿌리 깊은 오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삼성과 LG로만 알던 그 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정교한 군사기술 체계를 갖추게 된 걸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잡한 신뢰의 구조를 요구하는 걸까요? 분명 그들 나름의 이유와 경험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걸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기술자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밤새 다른 문서들을 정리하며 현장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왜 더 싸우지 않으셨습니까? 왜 계약 위반이라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으셨죠? 저는 정말 궁금했거든요. 분명히 잘못한 쪽은 우리였는데 왜 조용히 물러서는 건가요? 그는 아주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신뢰는 싸우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겁니다. 언젠가 필요해지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어서 떠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토록 차갑고 철저한 세계 속에서도 이토록 따뜻하고 묵직한 철학을 가진 기술자가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또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내 안에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기술이 아니라 신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문제를 단순한 계약 분쟁으로 볼 수 없었어요. 이건 두 나라의 철학이 충돌한 사건이었고 그 충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며칠 뒤 저는 한국 기술자들이 남기고 간 자료들을 조용히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그 안엔 계약서 부록, 정비 매뉴얼, 기술 제안서, 시뮬레이션 분석표 같은 문서들이 빽빽하게 들어있었지만 제가 눈을 떼지 못한 건 그중 하나, 현장 협력에 필요한 철학적 원칙이라는 문서였어요. 제목만 보고 처음엔 피식 웃었습니다. 철학이라니, 무기계약에 무슨 철학이 필요하지? 하지만 몇 줄 읽어내려가자 제 생각은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무기는 힘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책임을 담는 계약입니다. 우리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가치의 공유로 봅니다. 신뢰가 없다면 기술은 의미가 없으며 기술만 남기고 신뢰를 잃는다면 그것은 진짜 무기가 아닌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신뢰 없는 기술을 주고받는 행위에만 집착해왔다는 걸요. 한국에게 무기 수출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자국의 안보 철학을 다른 나라와 나누는 일이었고 그래서 상대방도 같은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던 거죠. 그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정비를 중단하면서도 비난하지 않았고 공식 대응문 하나 없이 조용히 물러났지만 모든 문서와 행동엔 철저하게 신뢰의 기준을 중심으로 한 논리가 일관돼 있었어요. 그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원칙에 따라 움직인 거였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방산 시스템은 거래입니다. 합의와 이해득실, 재계약과 조건 변경이 언제든 가능한 유동적인 구조죠. 하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 기반의 약속 구조로 시스템을 설계해두고 있었어요. 즉, 기술이든 계약이든 단 한 번의 배신도 허용하지 않도록 모든 부분을 미리 차단해두고 있던 겁니다. 그건 겁쟁이라서가 아니라 상대를 진짜 파트너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무기를 팔면서도 이 무기로 뭔가 잘못될 경우 우리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술 이전 과정에서도 철저한 품질 관리와 상호 검증을 요구했던 거였죠. 폴란드 내부에선 여전히 서로 책임을 떠넘기느라 분주했습니다. 기술 정지와 정비 누락으로 피해를 본 실무진들은 왜 한국이 갑자기 등을 돌렸냐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지만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등을 돌린 쪽은 한국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었다는 사실을요. 며칠 후 저는 작은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간 기술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우리를 믿었습니까? 이메일을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20년간 군사분석관으로 일하면서 과연 누군가를 진심으로 신뢰해 본 적이 있었던가? 그가 보낸 답장은 짧고 조용했습니다. 신뢰는 한쪽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지켜야 완성됩니다. 저희는 끝까지 믿었습니다.
믿음을 내려놓은 건 다른 쪽이었습니다. 그 한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그제야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기술을 얻었지만 그 기술을 지탱하던 철학을 잃었습니다. 그 실수는 언젠가 반드시 우리를 더 큰 위험으로 몰아넣게 될 거란 걸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두려워졌어요. 무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는 걸, 그 안에 만든 사람의 정신과 책임이 함께 들어있다는 걸 한국에서 배웠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우연히 들은 소식이었어요. 폴란드 정부 내부에서 한국 기술을 분석해서 독일과 공유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었지만 일부 고위 관료들이 어차피 한국과는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가진 걸로 뭔가 해봐야 하지 않겠냐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선을 넘으려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왜 그렇게 신뢰를 강조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신뢰를 저버린 기술은 결국 더 큰 배신을 낳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배신의 끝에는 모든 관계의 파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제가 과연 이 상황을 막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침묵해야 할지. 한국 기술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신뢰는 지켜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저는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요? 결국 저는 폴란드 국방부에 제출해야 할 최종 기술 보고서를 앞에 두고 펜을 들고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 안에 담겨야 할 내용은 이미 머릿속에 정리돼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이 얼마나 정교했는지, 문제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 하지만 문제는 제가 그 진실을 적을 자격이 있는가였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그들을 단지 하나의 저가 공급국으로만 판단했고 신뢰나 협력보다는 수치와 스펙만을 들여다봤으니까요.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들은 그 소문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폴란드 정부 내 일부 세력이 실제로 한국 무기 시스템을 분해해서 독일 기술진과 공유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것도 한국의 동의 없이 완전히 비밀리에 말이에요. 그 계획의 핵심은 이런 거였어요. K9 자주포와 FA50의 핵심 부품들을 분해 분석해서 독일의 라인 메탈사와 기술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명분은 유럽 내 방산 기술 표준화였지만 실제로는 한국 기술을 훔쳐서 독일 기업과 새로운 사업을 벌이려는 속셈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계획이 나토 기술 공유 협정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보는 순간 정말 경악했어요. 한국 측 기술 분석 및 역설계를 통한 유럽형 개량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는데 그 안에는 한국 무기의 핵심 기술들을 어떻게 추출하고 변형할 것인지가 상세히 적혀 있었거든요. 심지어 한국 측에는 기술적 문제로 인한 개량이라고 둘러댈 예정이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도둑질이었어요. 그것도 신뢰를 바탕으로 기술을 나눠준 상대방을 완전히 배신하는 행위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 기술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신뢰가 없다면 기술은 의미가 없으며 기술만 남기고 신뢰를 잃는다면 그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일이 바로 그 재난의 시작이었던 거죠.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낸 뒤 저는 결국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기술 문서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감정을 담은 보고서였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은 단순한 구매가 아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신뢰 위에 설계돼 있으며 우리는 그 신뢰를 오해했고 결국 스스로 무너졌다. 향후 모든 유럽 내 방산 협력은 기술 이전보다 먼저 신뢰관계의 설계가 전제돼야 한다. 그리고 저는 그 보고서 마지막 장에 더 중요한 내용을 덧붙였어요. 현재 진행 중인 한국 기술의 무단 분석 및 제3국 공유 계획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이는 국제적 신뢰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이며 장기적으로 폴란드의 외교적 고립을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사직서를 한 장 더 얹었습니다. 제 동료들은 놀란 눈으로 말렸어요. 이건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야. 그냥 원래대로 넘어가. 유럽 시스템은 원래 이런 거야. 그 정도 신념이면 다른 나라에 가서 일해도 되겠네. 한 선배는 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다비드,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야? 이건 비즈니스야. 한국도 결국 돈 벌려고 한 일이라고. 하지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나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신뢰라는 단어를 당연하게 여기는 나라로요. 사실 그때까지도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닌지, 이게 정말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그대로 방관한다면 저는 평생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거라는 것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짧은 휴가를 받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저는 단지 보고 싶은 공장이 있습니다 라고만 말했어요. 사실 저는 직접 한국에 가서 그들에게 지금 폴란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그날, 저는 대전 외곽의 방산단지에서 하루 종일 야간 테스트에 몰두하던 기술자들을 지켜보게 되었어요. 한 명 한 명이 설계 도면을 손으로 검토하고 비상용 부품 하나에도 작은 스티커를 붙이며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문득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강한 무기를 만들고 있었지만 그 손끝엔 누구보다도 따뜻한 책임감이 있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이 모든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수출한 게 아니라 자기 나라의 철학을 수출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철학이 저 같은 외국인 하나의 삶까지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마 알지 못했을 겁니다. 대전 외곽의 기술연구소 한쪽에서 저는 조용히 그들의 하루를 지켜봤습니다.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시험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어떤 숙련된 장인들이 손으로 무언가를 보호하는 장소 같았어요. 한 청년 기술자는 한참 동안 무전 장비 하나를 분해하고 조립하며 그 안의 신호 반응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듯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어요. 이 장비는 테스트용인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이건 해외 수출용인데요. 혹시 모르니까요. 전장에선 0.1초가 사람 목숨을 살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전장, 0.1초 사람의 목숨. 그는 그 장비를 무기가 아니라 책임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 조립 라인을 견학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각 공정마다 품질 검사원이 따로 있었고 심지어 볼트 하나를 조이는 과정에서도 3번의 검증 단계를 거치고 있었거든요. 한 검사원에게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시나요? 라고 물으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갈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이게 생명줄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누군가의 아들이나 딸을 살리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그 진지함이 온 공장에 배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생명을 지키는 도구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 후에도 저는 한국방산 시스템의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 나라가 어떻게 신뢰를 조직의 문화로 구현해냈는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계약 문서 하나를 만드는 과정에서 10단계 검토를 거치고 기술 이전이 아닌 기술 동행이라는 단어를 쓰며 모든 매뉴얼에는 상호 의존적 해석 체계가 붙어 있었고 그 어떤 서류에도 빠지지 않는 단어 하나 합의된 신뢰 기반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방산진흥회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저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우리나라 방산 수출이 본격화된 건 2000년대 들어서부터인데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기술도 검증이 안 됐고 신뢰도 부족했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전략이 완벽한 사후관리였어요. 한번 계약하면 끝까지 책임진다는 철학이었죠. 터키의 KT-1 훈련기를 수출할 때 터키 조종사들이 적응할 때까지 우리 교관들이 2년간 현지에 상주했어요. 인도네시아의 잠수함을 팔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단순히 물건만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제대로 운용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하는 거죠. 그게 우리만의 경쟁력이 됐어요. 유럽에선 기술은 언제든 사고팔 수 있는 자산이었지만 한국에서는 기술이 곧 관계였고 신뢰의 증명서였어요. 그리고 그 신뢰는 문서가 아니라 사람의 손과 마음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폴란드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그렇게 상세한 매뉴얼과 교육을 제공하려 했던 이유였던 거죠. 더 놀라운 건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이었어요. 2010년대 초 필리핀과의 FA50 계약에서 현지 정치 상황 변화로 인해 계약이 지연된 적이 있었대요. 하지만 한국은 계약 조건을 바꾸거나 철수하는 대신 3년을 더 기다리며 필리핀 측의 사정을 이해하려 노력했다고 해요. 결국 그 인내가 성공적인 계약으로 이어졌고 지금도 양국 간의 든든한 파트너십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 강국이 아니라 신뢰 강국이에요. 그들이 만든 건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 상대를 인간으로 존중하는 동맹의 구조였고 그 구조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계약보다 깊은 신뢰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의 철학을 알고 나니 지금 폴란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배신인지 더욱 절실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만 판 게 아니라 자신들의 가치관과 철학까지 나눠준 건데 우리는 그걸 훔쳐서 다른 나라에 팔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서 보낸 그 며칠은 제 수십 년의 군사 자문 경력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믿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무기보다 더 강한 평화의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마침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제 저는 이 모든 진실을 알았으니까 폴란드로 돌아가서 그 끔찍한 배신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들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진심을 직접 본 이상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었습니다. 폴란드로 돌아온 저는 즉시 국방부에 긴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제가 한국에 있던 일주일 사이에 한국 무기 시스템의 역설계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거든요. K9 자주포 3대와 FA-50 엔진 시스템이 이미 분해되어 독일 라인 메탈사의 기술진들과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유럽 내 방산 기술의 호환성 확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며 한국의 동의 없이 핵심 기술들을 해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나온 데이터가 미국의 로키드 마틴에까지 전달되고 있다는 소문도 들렸어요. 제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다비드, 자네는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한국도 결국 비즈니스로 접근한 거 아닌가? 우리가 돈 주고 산 기술인데 어떻게 쓰든 우리 자유 아니야? 한 고위 관료는 더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동양 사람들 특유의 감정적 반응이야.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릴 거야.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작은 오만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선진국이라 불렀고 언제나 기술의 중심은 유럽과 미국이라 믿었으며 그 외의 국가는 단지 공급자 혹은 보조자일 뿐이라 생각해왔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파트너를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계약서엔 없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도리와 원칙을 지키는 나라였어요.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은 정비 교육을 먼저 제공했고 사소한 결함에도 먼저 책임을 지려 했고 실무회의가 끝난 뒤엔 항상 기술자들이 현장 정비병의 눈높이에서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때는 그저 서비스처럼 보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신뢰를 쌓기 위한 의지였고 한국식 동맹의 철학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진심 앞에서 너무도 계산적이었고 너무도 무례했습니다. 기술만 얻으면 된다는 말이 회의실 안에서조차 거리낌 없이 오갔고 한국이 제안한 신뢰 조항을 동양적인 감정쯤으로 치부했어요. 지금 와서 부끄러운 건 그 모든 판단의 배경에는 상대를 깎아내리는 우월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우월감의 일부였어요. 그땐 몰랐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반대한 것도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 앉아 침묵하고 있었던 것만으로도 나는 그 실수에 책임이 있다는 걸. 이제 저는 더 이상 스스로를 중립적인 자문관이라 부를 수 없어요. 그건 변명일 뿐이고 진짜 신뢰는 방관하지 않는다는 걸 한국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 상황을 단 한 줄로 요약했습니다. 신뢰 기반이 붕괴되어 협력이 불가능합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K9 자주포 48대와 FA-50 경공격기 48대, 그리고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까지 총 300억 달러 규모의 무기들이 한순간에 고철 덩어리가 될 위험에 처한 거였습니다.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 정비가 불가능하고 정비가 불가능하면 작전 운용이 불가능하거든요. 더 심각한 건 이 소식이 다른 나토 회원국들에게도 알려지면서 폴란드의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했다는 점이었어요. 폴란드는 파트너의 기술을 훔치는 나라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독일조차 이런 식으로 협력하면 안 된다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감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얕봤고 그들이 지켜온 원칙을 너무 쉽게 무너뜨렸으며 그 대가로 우리가 잃은 것은 단지 무기가 아니라 신뢰받을 자격이었다는 걸요. 한국은 우리에게 기술을 팔려고 한 게 아니라 동맹을 제안하려고 했던 건데 우리는 그 동맹을 배신으로 갚아버린 거예요. 저는 마침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시스템의 일부가 될 수 없었거든요. 동료들은 너 하나 그만둔다고 뭐가 바뀌냐고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변화는 누군가 한 사람이 용기를 내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걸. 그걸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한국에 가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폴란드에서 벌어진 일을 증언하고 앞으로는 진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 무엇인지 배워보고 싶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이자 새로운 시작일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돌아온 뒤 처음으로 신뢰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 전문은 언제나 기술이었어요. 수치, 체계, 리스크, 효율성. 하지만 한국을 경험한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든 사람을 잇는 순간부터 무너진다는 걸요. 신뢰는 계약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이 행동으로 쌓는 약속의 누적이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기술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우리가 만든 무기로 누군가 다치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무기 수출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명을 맡기는 일이었던 거죠. 저는 지금 한국의 무기 시스템이 왜 그렇게 단단한지 이해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단순한 기술력도 아니고 정교한 설계도 아닙니다. 그건 그 체계를 설계한 사람들의 마음이 일관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가 누구든 어떤 국가든 그들은 상대를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했고 한 번 맺은 신뢰를 절대 쉽게 거두지 않았어요. 그건 유연하지 못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단단한 유연함이었어요. 상대를 시험하지 않고 먼저 자신이 믿어주는 방식이었으니까요. 폴란드가 계약을 어기고 기술을 훔쳤을 때도 한국은 보복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물러섰을 뿐이죠. 그게 더 무서운 메시지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방산 철학을 이해하고 나니 왜 그들이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세웠는지 알 수 있었어요. 기술 공유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3국과의 협의 시 사전 통보, 무기 시스템 개조 시 공동 검토, 이 모든 것들이 상대방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함께 책임지기 위한 안전장치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들이 했던 그 선택을 제자리에서도 실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만간 제가 몸담았던 유럽연합 군사정책연구소에 새로운 제안을 올릴 예정이에요. 신뢰 기반 협력 모델이라는 이름의 보고서이자 한국에서 배운 시스템의 철학을 바탕으로 만든 전혀 새로운 안보 협력 프레임입니다. 그 핵심은 이런 거예요. 앞으로의 국제방산 협력은 단순한 기술 거래가 아니라 가치 공유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안보 철학을 이해하고 그들의 우려를 함께 나누며 기술을 전달할 때도 그 기술이 어떻게 사용될지까지 함께 고민하는 시스템 말이에요. 이제 기술만을 중심에 둔 동맹은 오래가지 못해요. 다음 세대의 국제협력은 반드시 책임과 약속의 구조를 갖춘 관계 중심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중심에 저는 한국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증명하고 싶어요. 폴란드 사태를 지켜보면서 저는 하나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신뢰 우선주의야말로 21세기 국제관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힘의 논리나 이익의 계산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 수 없거든요. 실제로 한국의 이런 접근 방식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요. 폴란드 사태 이후 오히려 다른 유럽 국가들이 한국과의 협력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루마니아 등이 한국식 신뢰 기반 협력을 원한다며 접촉해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들은 폴란드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이 제시하는 모든 조건들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특히 노르웨이 국방부는 한국의 신뢰성이야말로 가장 큰 경쟁력이라며 장기 파트너십을 요청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새로운 형태의 외교를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아닌 신뢰로,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거래가 아닌 관계로 세계와 소통하는 방식 말이에요. 그것이 제가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자 앞으로 제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배운 이 철학을 유럽 전체에 전파하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평화를 만드는 방산 협력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준 건 무기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평화에 대한 철학이었어요. 그리고 그 철학이 앞으로 제 삶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말이 많지 않은 나라였어요. 계약서에도 회의에서도 항상 필요한 말만 조용히 던지고 그 다음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그 어떤 국가보다도 깊은 책임감과 따뜻한 신뢰를 느꼈어요. 그들은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책임을 먼저 내보이는 품격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그걸 읽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 침묵을 방관이라 오해했고 그 단호함을 고집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압니다. 그 침묵은 우리도 아픕니다 라는 말 없는 절제였고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한국이 폴란드의 배신을 알고도 즉시 보복하지 않고 조용히 모든 지원을 중단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노보다 실망을, 비난보다 안타까움을 선택했던 거죠. 지난 6개월간 저는 유럽 각국을 돌아다니며 폴란드 사태의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반응은 비슷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한국이 그렇게 원칙적인 나라였다니. 우리도 같은 실수를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특히 독일에서 만난 한 방산업체 임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을 단순한 경쟁자로만 봤는데 이제 보니 그들은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네요. 우리가 기술을 팔 때 그들은 철학을 팔고 있었던 거군요. 그 말이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한국은 무기가 아니라 세계관을 수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접근 방식이 얼마나 앞선 것이었는지 실감하고 있어요. 현재 유럽 각국에서는 한국식 신뢰 기반 협력 모델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이미 한국과 새로운 방산 협력 협정을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제시한 모든 신뢰 조항들을 적극 수용했다고 해요. 핀란드 국방부는 아예 한국식 협력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부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매뉴얼의 핵심은 파트너를 의심하지 말고 먼저 믿어라. 기술보다 관계를 우선하라. 단기 이익보다 장기 신뢰를 선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이에요. 한국은 결코 무기만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신뢰를 파는 나라예요. 기술이 아닌 철학을, 계산이 아닌 진심을, 이익이 아닌 원칙을 건네주는 지극히 인간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적임이야말로 21세기 국제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새로운 연구소에서는 신뢰 기반 국제 협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의 모델 케이스가 바로 한국이에요. 한국이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세계 4위의 방산 수출국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기술이 아니라 신뢰에 있었다는 것을 학술적으로 증명하는 작업입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가 한국이 우리에게 무엇을 팔았느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한국은 우리에게 믿어도 된다는 희망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저버린 쪽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과 협력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번엔 제가 먼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국, 당신들이 지켜온 그 침묵과 신념의 무게를 이제는 저도 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약속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는 절대 신뢰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겠다고,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그 소중한 철학을 유럽 전체에 전하는 일에 제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고 말이에요. 한국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무기에 대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을 믿는 용기였어요. 그리고 그 용기가 지금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단순히 존경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조용한 품격과 묵묵한 신뢰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희망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저는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곳은 진짜 신뢰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나라니까요.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문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문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